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윤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와 자유 그리고 북방 칼럼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한국 문화유산의 일상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그룹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는 국민들의 대단한 자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맥락을 생각해보자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1990년대 월드컵에서 세계 유수의 축구 강국들에게 힘없이 무너지기만 하던 한국 선수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톱클래스 선수로 활약 중인 손흥민과 같은 존재를 상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1992년 세계적 보이밴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내한 공연에 열광하면서 28년 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달성하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리라고 예상한 소녀 팬 역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사회에서 문화적 주류로 발돋움하지 못한 80년대에서 90년대의 한국인들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인 성과들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방불케 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라고 볼 수 없었던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만한 인물과 기업의 활약이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과이면서 박수받아서 마땅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의 문화적 현 주소를 돌아보면서 한국의 가시적 성과 속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올린 우리의 문화적 업적을 과소평가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냉정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계 속에서 더욱 큰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꿈꾸기 힘들었던 성과들을 갑작스레 맞이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성취의 뿌듯함으로부터 오는 자긍심과 겸손함. 두 번째는 실제 이뤄낸 것에 비해서 더욱 크게 자신을 바라보는 자만심이 그 두 가지인 것이죠. 아쉽게도 현재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유튜브 시장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인기 아이템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영상들입니다. 이러한 동영상들은 일부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분적 사실을 전체인 것 마냥 과장하거나 심지어는 원래의 현상을 왜곡하면서까지 대중의 그릇된 심리적 욕망을 충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국에 대한 집단적 자아도취를 아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에 정확히 비유될 바는 아니겠지만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도 뿌듯함을 자아내는 가시적인 대중문화 성과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영어 외의 언어로 제작된 영화 중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을 꼽을 수 있으며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제는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너무 자주 달성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그런 놀라운 성과 등을 언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90년대 초중반 한국의 네로라는 인기 댄스 그룹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도모했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자주 접했던 것을 기억하자면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성과일 따름입니다. 한국 대중문화 상품들의 세계적인 인기는 유튜브에 공개된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및
드라마 클립 영상의 댓글창이 대부분 영어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어 학습과 한국 방문, 유학을 고려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는 과연 세계인들의 관심과 기대에 준비된 그런 문화적 역량을 갖췄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깊게 고민하지도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그거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급격하게 관심을 보이는 타인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이고 억지로 매력을 쥐어짜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진정한 모습과 거리가 먼 전시적이고 가식적인 헛된 꾸밈과 그에 따른 허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이유는 문화적 성과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홍콩에서 제작된 대중문화 상품의 한국 내 인지도는 할리우드 영화, 빌보드 팝 음악에 비견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홍콩의 대중문화 상품이 누렸던 인기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겨우 회자될 만큼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콩 대중문화의 인기의 하락은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 원인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대중문화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집단적 취향의 급격한 변화와 유동성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압도적인 자본력과 구매력을 갖춘 미국 대중문화 산업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국가도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문화 상품을 꾸준히 배출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한국도 아마 이로부터 자유로우리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중문화 소비 활동은 변화하는 대중의 취향에 기존의 상품과 장르가 부합하지 못할 경우 끊임없이 대체제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철저히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선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과 그것이 한국에 대한 끝없는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가지는 것은 한편으로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분명 대중문화 상품이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의 방문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지난 2012년 세계 음악 시장을 강타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강남이라는 지명은 세계인들에게 깊이 각인된 채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회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CNN과 MBC 방송은 강남의 여러 거리와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기도 했었죠. 이후 강남구청은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각상을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앞에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노래와 함께 형성된 국제적 지명도와 장소 정체성을 관내에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남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은 노래를 통해 마음속에 품었던 해당 지역의 이미지와 실제 장소적 성격과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2012년 9월 24일 기사에 따르면 강남을 방문한 여러 외국인들이 강남역 주변의 혼잡한 술 문화, 특별할 것 없는 거리 경관에 실망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문화에 비친 문화적 이미지가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으로 연결될 때 을에 나타나는 반응들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대중문화의 화려함과
실제 문화적 역량의 간극을 메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숙제는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문화적 색채를 일상적 삶의 공간에 실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데일리 서울의 2014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외국어 정보 표기 부족에 따른 불편함과 더불어서 평범한 한류 관광지, 다양하지 않은 한류 음식, 찾아보기 힘든 한류 기념품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기의 부족이 외국인들이 지적한 대표적인 한국 관광의 아쉬움으로 꼽혔습니다. 서울 YMCA 대학생 기자단이 2014년 3월 6일 보도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차이 기사에 실린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자는 지난달에 중국에서 친구가 방문하여 국내 곳곳을 안내해 주기로 하였다. 강남, 대학로, 홍대, 종로, 신촌 등지의 유흥가들을 구경시켜주는 것은 매우 수월하고 편했지만 막상 문제가 된 것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를 안내할 때였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모두 잘 모르겠다는 비슷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결국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아 인도하긴 했으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에 우리가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과 빌보드 차트 1위 달성과 같은 그런 소식에 취해 있는 사이에 놓치고 있었던 문화적 내실은 생각보다 빈약한 상태로 머물러 왔음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문화체육계의 엘리트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활약상을 국민들의 일상적 영역으로 등치시키는 무의식적인 작용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를 극복하는 작업은 우리의 일상적 영역에서 보다 풍성한 문화적 역량이 성장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인 답을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한 해는 일상적 거리두기라는 실천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비대면 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 간의 대면 접촉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전염병의 방지라는 우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정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맺음이 보다 깊어질 수 있으며 마스크 없는 호흡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자유로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을 실천하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작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거꾸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반복적인 일상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상적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비중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SNS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은 소확행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누리는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소소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한 존재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적 영역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는 개인의 존재와 집단적 사회가 나아가야 할 커다란 방향을 설정하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까지도 결정짓게 만듭니다. 일상적인 영역이 가지는 심오함은 문화를 다루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동안 표준화된 산업체제 속에서 일정한 규격에 따라서 조직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빈곤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를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일상적 문화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영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 속 문화에 대한 갈증은 대중문화 산업의 화려함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었으며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그럴듯한 성과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겉은 화려하고 속은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문화적 형태가 일상 공간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전체의 문화적 색채와 내공을 매우 희미하고 허약하게 만드는 현상을 낳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에서 느끼는 그러한 공허함은 이로부터 비롯되는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우리의 일상에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도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가 되는 것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그것이 과거로부터 전해졌던 현대적 환경에서 형성된 유산이든 우리의 일상 영역에서 가깝게 접근되도록 하는 실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과 현대적 일상의 삶에서 적용 가능한 문화유산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은 그동안 암묵적 우선순위를 점했던 경제발전의 과제 속에서 별다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거리두기를 타파하고 한국 문화유산을 일상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중문화의 엘리트성과 일상문화의 간극을 메우고 전반적인 국가 문화의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적 색채를 분명히 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본 칼럼 시리즈는 위와 같은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유산의 영역과 정의, 일상과 한국 문화유산의 접점, 그리고 문화유산의 영위가 일상이 되는 공간 조직 등에 대한 그러한 시리즈를 계속 고민하면서 연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일상적 영역에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이렇게 문화를, 일상적인 문화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토론이 앞으로도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이 칼럼 또한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소한 일상적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길 소망하면서 이번 칼럼 시리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칼럼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